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박정훈 대령의 동기회장을 지난 20년간 맡아왔었고요. 얼마 전에 그 동기회장 새로 신임 동기회장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고 저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후원 활동을 맡아서 하는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성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아까 소개한 대로 저도 박정훈 대령 동기고요. 숙녀국제소의 김성세를 좋아하는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실 또 이제 문재인 신부님 말씀처럼 저도 처음에 TV나 뭐 이제 이런 화면으로 박정훈 대령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었는데요. 기골이 장대한 것보다도 사실은 뭐 청문회라든가 혹은 국회 상임위원회 이럴 때 나와서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느낌이 이 사람은 진짜 군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면 두 분이 다 같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혹시 박정훈 그 당시 뭐 대령은 아니었겠죠. 처음에 군대 생활 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좀 어떤 그 사병이었는지 그냥 예. 그런가요? 네. 죄송한데 사실 저도 군대를 안 갔다고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레퍼토리로 돼 있어서 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박정훈 대령하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던 정말 생과사를 같이 한 전우들이다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96년 3월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됐고 저희 동기들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4개월. 한 오래전 일이라서. 그래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주 내에 명예주, 필승주, 극기주 이런 순서도 엇갈렸는데요. 그런 한 주마다 정말 극도의 고도의 훈련들, 극도의 고통을 받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4개월 봤던 게 전부예요. 그 후로 거의 못 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4개월 보고 만 게 끝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기억을 더듬고 또 박정훈 대령과 실제 가까이 있었던 근무했었던 동기들 그 다음에 또 자리 배치를 받아서 실무부대에 가가지고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들을 여러 명 수소문해서 기자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서 제가 간단한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먼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병과가 그때 당시에는 보병병과였었고 지금은 이제 헌병병과로 넘어오기는 했는데 좀 예외적인 특수한 병과라서 보다 보니까 동기들과 교류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병과 자체가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병대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항상 그 원칙을 고수했었던 그 당시에서도 그랬었던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났다 1000회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 1000번을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숫자를 카운팅하다가. 근데 그때 하면 거의 기진맥진이잖아요. 일어났을 때 1000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셨죠? 네, 처음부터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1000 하고 외친 분이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채 앉기 전에 숫자를 세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앉아 일어나 할 때. 그래서 일어나면 좋은데 박정훈 대령이 중대장사관 곳에 역할을 맡았을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맡거든요. 근데 그 역할 자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많이 맡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폭력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때릴 줄 알아, 맞을 줄 알아야 때릴 줄도 안다. 뭐 이 말이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이게 목숨이 위태로거나 험하게 때리지 않고 훈육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려고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탁을 심했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중대장 상한 후보생을 해서 굉장히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앉아. 다 앉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앉아 하니까 동기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어서라고 하면 다 안 앉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럼 무릎이 접히지 않고 일어났으니까 에너지가 훨씬 덜 드는데 그때부터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러면 사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기가 내가 그것 때문에 XX 대충 해 막 XX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거를 우리 나중에 지원 활동들 하면서 그 직접 욕했던 동기가 자기가 본인의 이야기를 해서 그랬구나. 그때 그 중대장 후보상 했던 게 박정우 대원 동기구나, 박정우 동기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근무했었던 대원들도 그리고 전임 소대장 했었던 후임 소대장 했었던 그 후배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박정우 대령을 지지했었던 그 신뢰했었던 그 대원들의 후임으로 소대장 후임으로 들어가니까 뭘 해도 박정우 대령하고 비교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갑작스럽게 욱해서 또 뭐 어떤 흔히 말하는 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대령 진급이 끝이거든요. 헌병대로서는 더 이상 진급을 못해요. 티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군을 해보려고 그런 몸한 짓을 했다.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정직함 다 일어설 때까지 절대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해서 다 앉게 하고 다 서게 하는 정직함 때문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제 사고 칠 줄 알았다. 융통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런 융통성은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인간을 하면서 항상 그 훈육관 또는 훈련관 밑에 훈련관들이 있고 제 위에 훈육관님이 계시는데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규정과 방침이었습니다. 규정과 방침. 초급 장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과 방침입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인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군 생활 함께 했었던 동기 시작 생활부터 지금까지 천주일관들에게 원칙들을 고수했었고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게 박정우 스테파노의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워낙 원칙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뭐 흔히 이제 F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군인으로서는 그러면은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묘하게 또 세 분이 다 천주교 신자 신부님 그때까지는 신자가 아니셨던 게 어떻게 되셨죠? 신자였죠. 아니 신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 되신 거죠. 묘하게 세 분이 다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천주교 신자로서 바라본 박정훈 좀 박정훈 스테파노는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박대령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안이 불교예요. 어머님이 천주교 신자는 아니에요, 불교 신자. 제가 그 박정훈 대령하고는 훈련소 때 같은 소대였어요. 그래서 친했어요.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군사관학교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특수훈련 받으러 포항으로 가요. 한 달 정도 뭐 공수, 유격, 뭐 IBS 이런 거 봤는데 그때 외출이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몇몇 동기들하고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는 또 식사도 차려주시고 기억이 나는데 집안이 완전히 불교적 색채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훈이는 정말 그 불교적인 품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가 부인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입니다. 사실은 정훈이는 제가 아주 좋아해서 근데 소개팅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은 다른 이제 독실한 친구랑 했는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저 작년에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안 물어봤지만 부인이 계속 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열심히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 이제 세례를 받고, 근데 정훈이는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지를 하고 또 믿음이 아주 깊어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저번에 이제 우리 같이 셋이 만나서 한 2박 3일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 이 꽁냥꽁냥한 말을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면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름답다 그러고 참 좋다 그러고 왜?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듬직한 해병대 대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는 정훈이가 좀 이렇게 이 시기를 견뎌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 듣고 눈물이 좀 돌았었어요. 핑 돌았는데 이제 그때 자기 속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동기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인간을 하고 나면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초급장이기 때문에 또 어디 있었지? 김포. 네. 저는 백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군생활하면서는 못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초급장교는 보통 중2까지만 하고 3년 정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때 막 그냥 장난 아닙니다. 깡패는 한 30명 데리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와서 이제 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훈이가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조그만 정보사 부대 독방에 이렇게 있어요. 빈 방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보직행위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도 특히 이렇게 친경향 가는 군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 방에 앉아 있게 하는 거는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우리 동계장도 사실은 우리 훈련 때 보고 제가 우리 동계장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이 친구가 제 진국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이 정훈이를 다 케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상황이 위험하니까 심리 상담사를 찾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덕택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조한 게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이게 꽁냥꽁냥한 말을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감사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친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게 겪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최혜병 사건에 관계된 또 다른 직속 대대장이신가요? 그분은 아예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와서 아예 병원 치료도 받고 뭐 그럴 정도까지 갔던데 사실은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도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치료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이런 걸 이겨내려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꽁냥꽁냥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분 심리 상담하신 분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천주교 신자시고 성함까지는 밝히기 어려운데 천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저한테도 울림이 됐던 게 위용 감사를 그분들을 하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위용 감사만 하면 모든 자기의 슬픔, 분노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지고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힘들어서 같이 심리 상담을 받고 제가 좋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같이 가서 받고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가족 전체들이 한 번씩 심리 상담 힘드시면 혼자 이겨내지 마시고 종교에 기하시는 게 물론 하느님께 기도와 바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용 감사에 아까
땡땡님, 네. 천 땡땡 박사님, 천주교 신자라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연락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 작년에 딱 조금 전이었죠. 그 최해병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 왜 그 사단장을 굳이 왜 그렇게까지 용산에서 보호하려고 했지?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별일은 표현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극구 어떻게든 빼려고 하다가 일이 점점 커졌는데 혹시 그 박대령님한테서 처음에 상황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일이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 박대령 이걸 끄는 게 아니라 꺼져 있어요. 그 박대령 이야기는 별다른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예요. 정말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사령관 결재 받고 참모총장 결재 받고 국방부장관 결재를 받았잖아요. 결재라는 것은 결재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제가 볼 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냉정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죠. 거기에서 수그렸거나 아니면 그것을 진짜 도피했다면 이거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명이 어려운 그 진짜 억울한 죽음이 또 군대 이런 우리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는 이 진실이고 원칙대로 했고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했던 방송 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경로가 모든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왜 진노했는데 경로했는지 그리고 임성근 사장과 어떤 관계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분명히 무슨 커넥션이 있고 경로를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제왕적인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건 예전에 정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했던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법 위반이고 외압이죠. 그거를 당당히 맞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우리 동기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몇 번 표현을 했어요. 동기에게. 너 나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정훈이가. 자기 절대 권력과 맞서고 있다. 나 혼자 어떨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진짜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아니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 이 친구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친구에게서 희망을 보지 않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저도 사실 제주도가 멀어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하기가 좀 주저주저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좀 도와주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내 동기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하는 게 옳아서 의연해서 또 정의로워서 진실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얘기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문회나 어디에서 증언하는 게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딱 그 사건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 6시까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할 때 죄송합니다라는 먼저 말을 했었어요. 왜 죄송하냐는 말을 먼저 했냐면 동기회로서 동기회장이었었고 또 박정훈 대령을 근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정쟁화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노의 주체가 대통령인데 그리고 분노의 주체가 소속돼 있는 당이 또 국민의힘인데
정치적으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표방했던 게 정치적 중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특정 당에 연루된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그다음에 언급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가 이게 기본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좀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의 지시든 지도든 구애받지 않고 정말 참 지도와 지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병대가 그게 군대 내에 공식적으로 있는 표현인가요? 지시와 지도가? 법적으로는 있겠죠. 처음 들어봅니다. 군대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지시죠. 다 군대에서. 솔직히 맞아요. 장난치는 건데 장난치. 부대 복귀하고 나면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 딱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돌아가면 부대 복귀하면 자기가 모실 사단장인데 그 지도, 야 너는 지도 말 안 들어? 지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솔직히 이건 지도야.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라고 말하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해놓고 당연히 밑에 예하 부대장들도 마찬가지, 소속 부대 그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안 됩니다라고까지 이미 다 했잖아요. 지금 이 물이 너무 많이 차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MBC PD 수첩에서도 나왔지만은 댐 방류를 막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조치도 안 하고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대원들을 들어가게끔 했던 걸로 추정되잖아요. 확정이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그 존중받는 장군들은 자기가 보직 해임 당하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지도했다고 계속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령관 나는 그 VIP의 분노 들은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증거 나왔잖아요. 그것도 자기 핸드폰 포렌식 했을 때 3번이나 세 번 정도 지웠던 흔적이 남아있을 만큼의 그 데이터, 그 필사적으로 지우려고 했던 흔적도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왔고, 또 회의석상에서 그런 VIP의 분노를 사령관이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직접 통화 내역도 나왔고, 그 회의석상에서 말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간접적으로 또 한 명 또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통화한 적 없다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국방비서관, 국방보좌관, 그다음에 뭐 관련되어 있는 또 경북 경찰 막 울면서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지금 우리 중수대장 어머니 돌아가셔서 지금 박경대에 거기 내려갔는데, 중수대장은 심지어 자기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사령관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행패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상식적인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통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처음에 이 사단장이 그 무리하게 자기 좀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태에 물에 직접 들어가게끔 했고, 그래서 저 뭐 카카오톡 뭐 보내줘도 이게 다 나왔잖아요. 홍보하는데 잘 나왔다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까지는 사단장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그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게 또 완전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경로를 하고 못하게 했을까? 이게 계속 의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게 이제 또 다른 해명이 또 등장을 하죠. 지금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소환된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정우 이런 사람이 이름이 소환이 되더니 카톡방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면서 그러면 또 다른 저 용산의 또 다른 그분하고 이게 무슨 임성근 사장이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갔는데 저도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정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자꾸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자꾸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임성근 사단장이 이 사람 책임져야 돼 라고 했으면 그 책임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억울하게 죽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추모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덮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외압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이 작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돼버린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도저히 정말 갑자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나중에는 이게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임성근과 용산의 또 다른 그분은 무슨 관계지? 여기에 또 중간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분은 또 알고 봤더니 옛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데 또 최근에 그 카톡방에 나온 이름이 또 무슨 주식 관련된 3부? 요 3부 얘기는 너무 또 웃겼던 게 제가 청문회 하는 걸 봤는데 그 어떤 당의 국회의원이 그 3부가 골프장의 3부다 그러면서 임성근한테 그 군대 골프장에 3부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임성근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질문 한 분이 너무 당황을 하던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 것마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심의 방향이 어떻게 보자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쟁으로 비치게 될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참 뭐가 좀 궁금했냐면 어쨌든 이게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군대이기도 하고 또 특수한 이제 해병대에서의 일이었는데 해병대 내부에서의 현재 분위기 혹은 해병대의 내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역하신 분들 그러니까 해병 전후에 뭐 이런 데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전후에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해병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전후회들이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는지. 뭐 제가 해병대 홍보대사도 아니고 또 솔직히 3년 전에 전역하고 3년 전에 3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지금 28년 동안 군 관련된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막 요즘에 작년부터 이렇게 불거져서 본의 아니게 해병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병대는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원래 3군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이회령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전쟁이 양상 규모가 커지고 또 다양한 전쟁이 수행되다 보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투사돼야 될 군인들이 필요하더라라는 생각, 니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대가 해병대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또 공중에서 땅으로 육지로 침투해야 될 그 전문 군인이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그게 특전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특전사, 또 바다와 육지를 연결시켜주는 해병대. 근데 두 특수 조직의 공통점이 후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해병대는 우리 1사단, 즉 돌격 상륙사단이 포항에 있습니다. 저희는 해병대는 전방이 포항이에요. 전쟁이 나면 포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북한의 오른쪽으로 갈지 북한의 왼쪽으로 갈지, 물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북이 다시 또 한 번 동족 상단의 상황을 만들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해병대 한 개 사단은 북의 한 개 군단, 두 개 군단을 묶어둘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해안으로 들어가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력을 내려주고 배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로 해안으로 상륙하는 순간 장교, 하사관 구분이 없이 모두 싸워서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집단입니다. 딱 배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네, 배는 빠지게 돼요. 네. 배를 가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노래 중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라 헤이빠빠리빠라는 군가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후회가 굉장히 다른 타 군보다 조금 더 소수 정예, 그다음에 일렬로 대열을 유지해서 밀고 나가지 않고 이 대열이 깨지면 바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거나 포위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와 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해병대는 죽어서도 오와 열 맞춰서 죽어라, 죽을 때도 다시 자리 봐가면서 죽어라고 할 정도로 전후회가 굉장히 남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원 활동들, 지원 활동들을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이든 구분 없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해병대를 잊고 살았거든요. 20대 때 있었던 거를 50대가 돼서 다시 얘기하니까 저도 좀 웃기기도 한데, 또 제가 지금 수도사제로 살고 있어서 요즘에 계속 해병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해병대 자부심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실제로 상륙작전 하면서 한 80%가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머리에 이렇게 상륙 돌격을 깎는 게 이게 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그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뇌수술을 대비해서 미리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싹 밀어야 면도기로 이렇게. 사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하는 특수부대인데, 그런 특수부대에 지원한 이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 외아들이잖아요. 10년 만에 시험관을 몇 번을 해서 탄생한, 그것도 참 멋진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멋진 남자로 태어나서 해병대 지원해 왔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또래 아들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그래서 진짜 아들같이 생각했고, 오늘 못 오게 되면 이제 제가 전해주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다음 주에 박종철 인권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소감을 하나 보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너의 죽음 앞에 내가 네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실제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박 대령이. 어떻게 이병의 목숨하고 장군의 목숨하고 다를 수가 있겠냐.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만의 무게가 있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울림이 되게 컸는데, 하여튼 해병대들의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 최수근 상병의 해병의 일은 해병대 많은 분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해병 전후회가 아주 보수해요. 아시죠? 이상한 할아버지도 옷 입고 막 이렇게. 저도 해병대 출신인 거 안 밝히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어요. 이게 성명서를 3번 냈는데 처음에 이상한 성명서를 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립적으로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상한 우익 집회를 한 번 했어요. 김욱 씨가 나와가지고 참 이상한 집회를 하나 해서 진짜 좀 해병대도 또 정신 똑바로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엄청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전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병연대라고 있습니다. 예비역 해병연대가 있는데 정원철 김규현 병원에서 같이 했고 그 병 출신의 해병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동기회장이 주도했던 우리 동기들이 주도해서 많이 했어요. 700km 연대 행군도 막 하고 있었고 1년 동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병대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보수적인 거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많은 그 해병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좀 실천하면서 이게 행동에 나서는 그 부류들도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로 되진 않아요. 사실 전후회가 전부 똘똘 뭉쳐서 막 나왔다면 아마 큰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거의 워낙 극우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여쭤봤던 게 해병 전후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세간의 인식은 굉장히 좀 보수적,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심지어 좀 극우적이기까지 한 저는 해병 전후의 복장을 제일 많이 본 데가 저기 그 광화문 태극기 할아버지 집회에서 제일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비록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아 저건 해병대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런 최수근 해병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도 해병인데 제가 갖고 있는 해병대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한데 해병대인데도 저렇게 대통령까지 경로했다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해병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서 있었지만 80, 90% 해병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원칙적입니다. 굉장히 올곧아요. 근데 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실제 해병대 진짜 와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은 내색도 잘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훈이 그 다음에 이번에 대대장 이용민 중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친구가 진짜 해병대 장교 같아요. 자기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는 책임지겠다. 실제로 저도 장교였지만 해병대 장교의 면이 서는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저는 수도에서 맨날 자랑하는 게 수도에서 좀 이사 갈 때마다 군대에서는 안 그러는데 내가 왜냐면 군대는 장상들이 장상이 아니지 장교들이 잘못하면 책임지는데 뭐 수도에 입한 이러냐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 말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동기가 진짜 보여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진짜 장교의 모습이고 해병대 장교의 모습이죠. 사령관과 그 사단장 정말 창피했어요. 저희 선배지만 창피하면 되죠. 아니 그 실제 그 지금 창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국회 청문회 하면서 다 생중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누군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야 저러고도 장군이야?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실제 뭐 카톡에 실제 남겼는데도 아니다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미처 자기가 뭐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는데 너무 심화했었고 심지어는 증언을 다 한 다음 날 자기가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을 뒤집는 미처 내가 그건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증언한 거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바로 다음 날 자기 증언 바꿨다는 걸 서면으로 증거 남기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치사해 보이는 거죠. 명색이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 같은 해병대이고 게다가 사단장은 별인 거죠. 장군이죠. 뭐 저는 투스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색이 장군인데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앉아 있는데 너무 얘기하는 거나 자세나 모든 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좀 어이가 없었던 건 사실은 저는 장관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후원 회장님이시니까 후원 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1년이 지나면 모든 증거들이 사장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게 제일 지금 관건이거든요. 1년이 딱 지나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장이 돼서 그 증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뉴스에서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그쪽에서는 좋아하시는 좋아하겠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래서 특검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을 해야지만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이종호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사하는 과정 중에 우연찮게 어떤 제보가 되고 거기서 또 고리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통화 기록이 1년밖에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공수처에서 충분한 분량의 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충분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갈수록 그 공수처도 내부의 소식을 들으면 약간 외압이 있다.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규모도 일단 굉장히 작고요. 수사 원인도 작고 그 공수처장도 이렇게 됐었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나중에 처장이 자리를 잡았지만은 그분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와 연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그 공수처장을 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하루빨리, 그리고 또 추가적인 조사로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공수처에서 그나마 이제 먼저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오직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방금 말했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그 다음에 탄핵 이야기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예 언급도 못하게 해요. 저희가 그동안 해봤었던 700km 행군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공판장에 공판장에 따로 오시는 그 에스코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박정훈 대리는 혼자 외롭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종기회의 주관으로 해서 항상 누군가 박정훈 대리과 동행하는,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음 3차 공판에서는 지금 여러 종교단체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지금 다 아직 기독교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부님, 수녀님, 그다음에 스님, 목사님 모시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말 총출동해서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스코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 공판에는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지금 신부님들을 모시고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꼭 함께 우리 공판에 나와서 박정훈 대령 얼굴 좀 이따 볼 수 있겠지만 공판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공판이 진행되는지 힘을 실어주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